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4년 12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가 안 좋았지만 참 힘들지만 한국 증시 떠나지 마시고, 워낙 이제 많이 낮아진 상태고 뭐 악재가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또 금리 예상보다 인하를 좀 늦게 하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뭐 정작 미국은 또 안 빠져요. 네. 아무튼 오늘도 좀 내용은 좀 많긴 한데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요. 예, 미국 증시, UBS가 한국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일본 금리 결정 그 내용하고 트럼프의 대외 정책, 또 중국 조선을 약간 규제하고 미국 선박으로 좀 제조를 좀 늘리겠다. 미국에 직접 선박 제조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드디어 인수 완료했고요. FDA가 이제 요 희귀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 승인을 하나 했는데, 요게 바로 이제 ST팜이 원료의약품 공급하는 그 약품이고요. 이따 설명해드리고,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보조금 지급 확정됐고, 또 은행의 밸류업 골든타임 이라는 이제 내용인데, 은행 지주사들이 아마 밸류업 계속하지 않겠냐 요 내용이고, 롯데케미칼 회사채 조기 상환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풍력 외국인 순매도 현황, 휴메딕스, 대한항공, 현대해상, 현대그린푸드, 전자공시는 HDC,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현대엘리웨이, DLENC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디자이너 채용 공고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이제 LS증권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LS증권 인사 해가지고 LS증권 여기 채용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딱 눌러주시면 여기 뜨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채용 공고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력직 수시 채용 요겁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12월 22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접수를 하게 했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니까 뭐 혹시 저와 같이 한번 일하시고 일하실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좀 예, 여기 채용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업무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웹 디자인 있죠. 그래서 카드 뉴스, 저희 이제 모바일 화면에 이제 투자 정보를 모바일 그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그걸 좀 해주실 분. 뭐 자료는 제가 이제 만드는데, 그거를 제가 뭐 카드 뉴스만까지 만들 제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웹 디자인 해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 좀 경력이 있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원을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며칠 안 남아서 광고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회방론 예산안 충격이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뭐 보합권에 끝났고요. 다만 반도체는 좀 안 좋았고, 연방정부 예산안 불협화음이 좀 있었고요. 미국 3분기 GDP는 좋았고, 비트코인 좀 빠졌습니다. 전일 급락 충격 딛고 사실 급등하고 있었는데, 연준의 매파 통화 정책, 여기에 그 연방정부 예산안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예, 셧다운 우려로 미국 증시가 결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월달 FMC 금리 동결 확률은 90%. 1월은 아마 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내년 3회 이상 인하를 전망한 위원도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번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근데 이거는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너무 막 믿지 마세요. 예, 항상 바뀝니다.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점도표 보잖아요. 매번 바뀝니다. 뭐 이때는 이랬다, 이때는 저랬다, 뭐 바뀌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금리가 예상보다 안 꺾일 거로 보는 이유는 뭐죠? 트럼프 정책이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니까 이 부분은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준도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책이 물가 올릴지. 그래서 물가 전망을 내년에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안 올라가면 다시 예전처럼 4번 인하할 수 있어요. 그럼 증시 또 랠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내년에 금리 2번밖에 인하 안 한다. 이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좀 당분간은 조정 구간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근데 미국이 놀라운 건 GDP 성장률이 이번에도 3.1%,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나라가 분기마다 3%씩. 그러니까 이 연율화된 거니까 이번 3분기 3.1%. 분기로 따지면 4로 나누면 얼마죠? 한 0.8% 되나요? 그죠? 0.78. 요 정도 성장을 하는 거죠. 개인 소비가 3.7%나 증가했고요. 경기 선행 지수도 전월보다 올라서 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올랐어요. 경기 선행 지수도 좋고. 근데 이게 좀 악재였습니다.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지난 9월에 3개월짜리 임시 예산이 있어야 정부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12월 20일까지예요. 근데 이제 오늘이죠, 오늘까지 그거 합의 안 되면 이제 연방 정부는 돈이 없어요. 이제 정부 운영 못 합니다. 다시 임시 예산 만들었는데 3월 14일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 예산안에 찬성표 던지면 그 의원은 나가라. 트럼프도 이 방대한 법안은 어리석고 무능하다. 민주당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나중에 공천 안 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비판에 양당이 합의한 임시 예산은 폐기돼 버렸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부채 한도도 없애라. 부채 한도가 있어요. 어느 이상 늘리질 못해요. 그럼 부채 한도를 늘려야 미국 정부가 채권을 더 찍어서 돈을 조달하거든요. 근데 부채 한도를 만약에 올리지 못하면 이제 내년 1월 2일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도 못해요. 아예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올려라. 상한을 없애든가 한도를 확대해라. 이렇게 좀 나가요. 되게 이상하죠. 정부 지출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채 한도 늘리래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지금 트럼프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채를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이거 해결하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오늘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좀 흔들렸고 우리도 오늘 또 추가적인 충격을 좀 일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야데니 리서치라는 데서 1월까지는 증시 조정 전망을 예상하고 있고 1월 초에 아마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세금 회피 후에, 그러니까 세금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연초에 아마 팔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1월에 항만 자동화 반대하는 항만 노동자 파업 발생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가 또 취임 첫날 강하게 관세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허용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1월까지는 좀 조심하자. 근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고 12월까지 달렸잖아요. 거기에 FMC에서 매파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당연히 조정 당분간은 받겠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미국의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문제죠. 한국은 가지도 못했는데 또 조정을 받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은 폭락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통 반도체 우려 때문이고,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에 미친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선반영했고요. 예, 우리가 먼저 반영을 했고 마이크론이 후행적으로 확인을 한번 더 해준 것뿐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뭐 큰 변화 없었고 테슬라 조금 빠졌고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급락했고요. 나이키가 급등하고 있는데 실적이 오랜만에 잘 나왔어요. 중국 빼고. 중국 실적 부진해도 그래서 괜찮았고, 팔란티어,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약세장에서도 좋았습니다. UBS가 우리나라가 꼭 좋아서는 아니고 한국 시장 안 좋은 건 맞아요. 한국 기업 매출에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8%, 대만에 이어 두 번째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충격에 중국 다음으로 취약하고요.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전기차나 배터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중국 수출 의존도가 GDP 대비 6.8%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러 가지로 정말 피해 국가예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이미 다 반영했다. 그래서 한국은 싸다. 잠재적 투자 기회다.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산 거예요. 뭐 그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미 선반영은 했고 이제 여기서 혹시 이런 악재들 중에 일부 해소가 되면 증시는 나중에 급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충분한 매력은 있다. 가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은행이 그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 우에다 가즈오 총리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금리 나중에 올릴 거는 같아요. 근데 언제 올린다고 이렇게 했냐면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야 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은 디플레 국가잖아요. 물가가 안 오르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임금을 올렸거든요. 예, 월급을 올린 거죠. 올렸는데 한 번 더 보자. 그러니까 내년 3, 4월에 임금 춘투가 열리거든요. 그때 임금 협상을 해요. 그때 보고 그때도 올라간다. 월급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임금을 연속해서 2년 정도 이렇게 올리는 기조로 바뀌게 되면 드디어 저물가를 탈출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좀 더 보겠다. 근데 이제 내년 1월에 금리는 올리긴 할 것 같아요. 예상은. 한번 좀 올려놓고 3, 4월에 춘투 결과 보고 그리고 나서 또 대응하겠다. 이런 의도 같습니다. 근데 춘투 결과 월급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면 엔화 강세는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엔화 강세는 저는 될 거로 보지만 그 강도가 어떨지는 어쨌든 내년 3, 4월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잭슨주의다 이런 내용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고요. 트럼프의 잭슨주의가 이거예요. 네 개예요. 국내 문제가 우선이에요. 국외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 전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사실 이런 거 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이런 거 하고. 근데 그 팔레스타인 아시죠?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이제 떠났죠. 그러면 사실상 저거 끝났고요. 글로벌 이슈 관심이 낮아요. 잭슨주의는. 외교 문제 관심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을 공격한다? 그럼 이제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경제적 민족주의 성향.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예요.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다 거래적 관점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끝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SNS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그 어떤 경우든 시리아는 엉망진창이지만 우리 친구도 아니고 미국과 아무 상관없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도 아니다. 그냥 냅둬. 이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시리아가 뭐 반군이 이제 이렇게 돼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뭐 미국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는 너네 잘못됐다. 관세를 휘두르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동맹국 없어요. 다 똑같은 거래 대상이에요. 대규모 무역 흑자 용납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미국에 무역 흑자 많이 내고 있죠. 그건 맞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역 흑자 줄이는 방법, 수출을 줄여요?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에너지 수입 그래서 많이 하자는 거예요. LNG, 그 다음에 원유, 중동산보다 미국 걸 이제 도입하면 돼요. 그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만 지금 이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안정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은 지금 그게 없으니까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시간이 해결할 문제죠, 뭐 이것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정치적 아이디어가 이제 뉴 노멀이다. 4년만 참고 기다리면 새로운 대통령이 바꾸겠다. 이제 그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되고요. 트럼피즘은 미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주류가 됐어요. 이제는 비주류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미국에서 이거는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제 한국은 최대 위협국인 중국 견제, 초점을 맞춘 채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잭슨주의적 패권국인 미국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는 힘들어요. 한국한테. 그러나 이거를 얼마나 또 잘 해결할지가 예, 또 관건입니다. 아무튼 그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위기기도 한데 또 기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이런 좀 부담감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우리가 또 잘 대처하면 나아지겠죠. 새로운 법안은 중국 수입품의 10%를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컨테이너 운송을 뒤흔들 새로운 초당적 법안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상 수입 물량 있죠. 최소 10%를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과 더불어 미국 선원이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선박을 통해 미국으로 운송하라.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가 중국에서 들어오면 그중에 10만 원어치 물량은 요 조건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에다 미국 사람이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미국 선박을 쓰라는 얘기죠.
29년부터.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은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벌금 부과하겠다. 중국이 세계 1위잖아요, 조선. 근데 어쨌든 이 법안은 모든 미국 정부 화물을 미국 선박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할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중국과 이제 운송 맺은 계약을 맺은 업체들, 해운 업체들은 운영 및 비용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조선소한테 호재죠. 중국을 하지 말란 얘기죠. 꼭 집었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혼잡한 미국 항구에서 만약에 미국 선박이 정박하면 우선권 주겠다. 그럼 뭐죠? 여기서 제일 수혜 받는 기업이 어디예요? 하나죠, 하나. 여기 밑에 있잖아요.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왜?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완료했다고 오늘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공시는 냈는데 최종 계약까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필리조선소는 미국 조선소입니다. 여기서 배를 만들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이 6대 4로 지분 투자했죠. 그래서 연결이 되시죠. 이 내용들이. 네, 다만 실적에는 아직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실적에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필리조선소가 돈을 까먹는 지금 조선사니까 정상화하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모멘텀은 분명히 호재인데 실적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거는. 네. 그 점은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오늘 나온 뉴스는 요 하나 그룹한테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FDA가 이제 가족성 킬로미크론 혈증 증후군 성인 환자의 트리글리세리드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성인 환자의 그 중성지방 감소를 위해 식이요법과 함께 사용하는 게 트린골자라고 있대요. 이게 이름이 올레자르센이에요. 이거를 FDA가 승인해줬대요. 그래서 혈류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거 있죠. 이 중성지방 이거를 반해하는 희귀유전 질환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저걸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저 지방 수치가 팍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중증 고중성 지방 혈증이 돼요. 그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지방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저걸 못하는 이제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수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희귀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방 분해를 못하면 복통, 뭐 췌장 염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생명도 위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이제 이걸 치료하는 올레자르센이 이번에 승인 받았고 에스티팜이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업화 물량까지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번에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 그 에스티팜 요거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에스티팜이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개예요. 렉비오, 라이텔로, 펠라카르센. 요게 희귀 질환이 아니고 그 만성 질환.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큰 거. 희귀 질환은 좀 작아요. 근데 렉비오는 이미 21년도에 승인 받았고 라이텔로가 올해 6월에 받았고 그다음 펠라카르센은 내년 3월에 내년 하반기에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요 세 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 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 올레자르센은 희귀 질환이니까 시장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호재죠. 호재 맞는데 내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렉비오랑 라이텔로는 공급하고 있어서 요건 이제 계속 매출만 잘 나오면 되고 펠라카르센이 내년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펠라카르센이 임상 3상 결과가 내년에 잘 나와서 아마 잘 되면 이제 내 26년에 승인 이제 여부가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스케줄들도 잘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배우기나 이런 거 통해서 좀 미리 알아두시면 이런 것들 갖다 이게 접목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기업의 이런 스토리를 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6,600억 규모 보조금 지급 확정 받았다고 합니다. 인디애나주에 그래서 이제 첨단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생산 기지 건설하기로 공시를 냈어요. 이제 이거 확정되자마자 그래서 오늘 공시가 실제 나왔고요. 투자금 5.9조 원, 2039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BM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은행 밸류업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밸류업 이거 하다 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은행 지주가 그러면 밸류업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래서 밸류업 공시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요. KB금융, 하나금융, 현대모비스, SK텔레콤, KT가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죠.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저번에 9월인가 나왔잖아요. 그거 여러분도 납득이 안 가시죠? 왜 그렇게 지수를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밸류업과 상관없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들어간 5기업은 누가 봐도 밸류업주예요. 그러니까 딱 타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넣어야죠, 당연히. 그래야 이게 지수의 신뢰도가 올라가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 밸류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넣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이런 밸류업 펀드에. NH투자증권도 밸류업 공시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금융지주가 주가 부양 위해서 배당 확대 의지를 예전에 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은행의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한다 그러면 금융당국이 좀 오히려 막아버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최근 이제 몇 년간 보면 그 우리 기대보다 그래도 금융지주들이 배당 정책 밸류업 하기 전부터도 예, 늘리고 있었고 밸류업 정책으로 주주 환원율이 어마어마합니다. 50%나 줘요.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거의 미국 정도의 수준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안 좋지만 금융주가 좋은 대안이고 KB금융 또 우리금융지주 또 메리츠금융지주 삼성화재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이 화학업종이 좋아지긴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은 걸려요. 예전과 같은 슈퍼사이클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중국이 경기 부양하고 그 다음에 증설도 좀 완화되니까 올해보단 내년이 나을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PBR은 0.18배로 처참합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빼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최악이죠. 돈은 돈대로 투자했고 신사업에. 근데 그게 성과가 지금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부채는 있고 2조 규모 회사채 조기 상환해라 이런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롯데그룹 위기 아니야? 부도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공포가 있었잖아요. 그냥 롯데건설 리스크. 근데 이제 어쨌든 요 조기 상환 위험을 해소를 했습니다. 어제 채권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롯데월드 타워 있죠? 요거를 담보로 제공한 거죠. 네. 그래서 신용 보강하면서 특별 이자는 또 제공한대요. 0.1%. 근데 이게 연간 20억이라 큰 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또 그룹 건설 부분도 PF나 이런 게 6.8조였는데 22년도에 내년에 2.5조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하고 미국, 인도네시아 또 라인 프로젝트 이런 것도 완공하면서 내년에는 투자가 줄기 때문에 그래도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가 공시 한번 소개해드렸죠. 천천히 강렬하게. 저도 이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거 공시 냈는데 보통 공시 안 내거든요. 근데 공시 낼 정도면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이제 연간 매출이 7,500억이니까 750억 이상 작품이죠. 이거는 18년도에 미스터 선샤인 그 이병헌 씨 나온 드라마 있죠. 김태리 씨랑 그 미스터 선샤인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 공시된 게 그만큼 큰 건데 이 드라마는 노희경 작가, 송혜교 공유 주연의 드라마래요. 그래서 예,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아마 관심을 좀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너무 제작비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근데 그만큼 또 돌려주니까요. 예. 그리고 3분기 이후 실적은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고 그리고 4분기는 이제 드라마 상각비라고 있죠. 드라마가 이제 처음 만들어져서 방영을 하게 되면 상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크지 않고 4분기 역시도 현재 반영되는 큰 작품이 없어서 내년 1분기 비용 부담 적고 그 다음에 회사의 강도 높은 제작비 통제. 지금 제작비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인 뭐 배우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 하반기에 좀 실적에 반영될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 정도 비용 절감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저점이고 내년은 회복이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한령만 해지되면 더 좋죠. 그러면 한한령을 해제해주면요. 지금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드라마 많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해제만 되잖아요. 자막 딱 입혀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중국이 한한령 해제한다 그러면 이제 급등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혹시 이제 예전에 또 작년 2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뭐 한한령 해제된다 그래서 한번 주가 9만 원 간 적이 있죠. 그때는 조금 이제 비중 축소하시라고 한번 저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지금 주가 3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4만 원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년에 제대로 가려면 저게 풀려야 돼요. 한한령 해제되면 주가 또 급등할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한한령 해제가. 그리고 풍력 경쟁 입찰 결과 관련 코멘트인데
총 2.1기 우리나라 겁니다. 한국 육상 해상 폭력 이렇게 낙찰됐고 이제 요거를 정부가 주는 거죠. 예. 그래서 2023년이 1.6기가와트니까 훨씬 커졌고 육상 폭력 6개, 해상 폭력 5개, 총 11개고 23년도는 9개였어요. 그리고 입찰 상한가도 올라갔어요. 176.6원, 160, 그러니까 더 높은 전력 단가를 이제 허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도 더 좋아지겠죠. 대명에너지가 개발하고 있는 곡성 풍력과 안마해상 풍력이 낙찰이 됐고 지난해 안마해상 풍력은 고배를 마셨는데 올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대명에너지가 뭐 개발 용역하고요. 예. 자금 조달 가능성은 좀 있다고 합니다. 개발비가 커서. 그 국내 해상 풍력 시장도 본격 확대될 거로 보는데 아마 이제 만약에 민주당으로 혹시 정권이 교체되면 민주당 정권은 뭐죠? 신재생 에너지에 훨씬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5, 26년 해상 풍력 입찰 공고 물량은 이제 3에서 3.5기가와트. 그래서 2에서 3기가가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고요. 예. 정부 주도의 경매 제도가 확대되고 향후 정권 교체 시 성장폭은 더 커질 것 같다. 국내 노출도 그래서 높은 기업들 주목하자. 그래서 SK 이터닉스, SK 오션 플랜트, CS 윈드를 이렇게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명 에너지까지 해서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를 자세히 보면 이제 염동찬 연구원님이시죠. 한국투자증권에 외국인이 11월도 4.15조, 10월에 7.36조, 연달아 그냥 대량 매도입니다. 끝없이 매도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뭐 영국계 자금은요. 근데 사고 있대요. 올해만 해도 영국계가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답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국적마다 좀 다른데 영국계는 한국을 사고 있고 주요 국정 올해 한국 주식 제일 많이 샀다고 합니다. 예. 되게 드물죠. 영국계는 보통 헤지펀드가 많아서 치고 빠지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 산 건 되게 좀 약간 예, 의아하죠. 근데 아마 밸류업 때문에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주식 판 걸 보면 삼성 하이닉스 빼면요 거의 많이 안 팔았대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으로는 뭐죠? 반도체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엔 약간 왜곡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팔지만 채권은 4개월째 사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 팔고 떠나기보다는 반도체를 팔고 있다. 결론은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외국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실적 안 좋자마자 어제부터 때려버리잖아요. 외국인이. 오늘도 그렇고. 결국 반도체가 돌아서야 한국도 좀 숨통이 틔울 수 있다. 외국인이.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시간 문제라고 봐요. 반도체도 이미 안 좋은 건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좋아지는 게 아직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는 이제 저희 당사의 조은혜 연구원님이 요거는 그 요 휴메딕스는 이제 내일 사실 그 함께 배우기 올라오거든요. 이제 헬스케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 보톡스 있죠. 톡신, 필러 요 세 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한 기업으로 휴메딕스를 하나 예, 그 자료 만들어서 이제 내일 또 올라가니까 한번 봐주시고 요 내용을 그대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좀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에스테틱 필러 그러니까 피부 미용 관련된 이제 필러 만드는 회사고 휴원스 글로벌이 36% 갖고 있고 예, 필러도 하지만 휴원스 바이오 파마로부터 톡신도 공급받아서 유통하고 있어요. 국내 필러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CMO 바이오 위탁 생산 있죠. 예, 의약품 요것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요새 주가도 좋고 수출 비중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더 비싸니까 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 증가로 필러 매출이 이제 비중이 좀 늘고 있는데 25년에도 기존 필러 이게 메인 지역이 중국과 브라질인데 여기가 좋고요. 계속 또 신규 수출 국가도 늘어나고 있고 또 2012년도에 엘라비에 이게 필러 이름이고요. 그다음 화장품 엘라비에 톡신, 리즈톡스 이렇게 론칭하면서 라인업 확장했고 글로벌 필러 시장은 좀 커지고 있는데 필러가 뭐냐면 여기다가 요 안에다 이 피부 안에다가 이제 히알루론산이라 그러죠.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처럼 생긴 건데 여기를 집어넣어서 볼륨감을 형성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필러라고 하고
톡스 이제 보톡스라 그러죠. 톡신. 여기 이제 주름 개선해 주는 거. 그래서 둘은 경쟁 관계라기보단 야, 상호 보완적이다. 휴메딕스는 톡신과 필러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 있고 필러는 글로벌 탑3가 일러간 갈더마 멀츠인데 점유율이 71. 톡신은 더 심해요. 87%가 세계 회사가 과점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더 여기는 과점이고 필러는 조금 덜 과점된 형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브라질의 바디 필러 뭐냐면 이제 보통 필러는 앞면에 이렇게 시술하거든요. 근데 어깨, 엉덩이, 가슴에도 하는데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여기는 3cc가 들어가면 바디 필러는 60cc까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훨씬 판가가 오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브라질에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 승인 받으면 매출이 더 점프하겠죠. 그리고 실제 중국 브라질 매출입니다. 수출. 여기 성남시에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많죠. CMO 위탁 생산 사업부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예상보다 지금 여객 수요는 좋은데 다만 그래도 국제 여객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 예상을 좀 하야지 않겠냐. 이번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좀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부 부담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전국이 안정화되면 수요는 뭐 다시 회복 가능하겠죠. 그리고 25년 중국 비자 면제 효과 본격화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따른 항공화물 부분에서 지배력이 올라가고 규모의 경제 효과 누리니까 내년을 보면 좋은데 이제 좀 12월과 1월까지가 좀 고비인 것 같아요. 환율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당장 오르긴 좀 어렵고요. 외부 변수가 좀 안정돼야 되겠죠. 국내 내부 변수랑. 근데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는 분명히 좋아지죠. 왜냐하면 합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아직은 시간은 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런 좀 흐름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현대해상의 주가 좀 많이 빠진 이유가 배당을 줄 수 없나 보더라고요. 손실 확대하고 해약 환급금 이제 준비금이 증가하면서 올해 배당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알려졌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제도 개선 안 하면 2, 3년간 배당을 더 못 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꾸려면 이런 제도 개선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금리가 크게 올라가든가 보험사는 금리가 오르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예, 한도 타절은 저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실손보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관련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좀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투자 의견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정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해결될 상황은 아닌 거죠. 힘 조기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중립으로 보자. 다만 저런 것들이 바뀌면 투자 의견은 올릴 수는 있다. 그래서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서 반영은 돼서 큰 변화는 저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오르긴 어렵죠. 이렇게 되면 보통 보험주 투자하시는 분들 다 배당 받으려고 하시는데 배당을 안 주면 투자 매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린푸드는 이제 저희 그 KB증권의 성현동 김선봉 연구원님이 요새 런치플레이션 아시죠? 이게 단체급식 이게 워낙 사업이 잘 되죠.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잖아요. 예, 한 끼에 여러 개를 먹을 수 있는데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래서 이게 평일 기준 중식 기준 요게 32만식 수준에서 4만식이 더 늘어났대요. 예, 그만큼 요게 늘어났다는 건 매출이 식사하는 그 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단체급식 부문 매출액도 6,563억, 작년 3분기에 올해 7,549억, 15% 성장했고 외식 물가가 이제 증가하니까 또 거기에 범현대그룹에도 진출해 있거든요. 해외에도 가고 뭐 현대건설 사업장, 현대차 사업장 이런데 밸류업 계획도 공시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110억엔 배당금을 26년에 중간 배당 100원, 내년 그다음에 100억. 그러니까 내년에 200억 줘요. 그리고 자사주를 연 2% 소각해요. 5년 동안 연 2%씩.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배당 수익률 3.8 나오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2% 자사주 소각하면 5.8%. 주주 환원율이 최소 5%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요 주주 환원만 가지고도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약간 실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혼다와 닛산이 합병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합병할 가능성이 높고요. 닛산이 되게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세 회사가 합친다고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전기차, 자율주행 모두 열이에요. 판매 순위는 이제 현대차를 이기겠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혼다 주가에 오히려 부담이고, 닛산과 미쓰비시는 코로나19보다 주가가 더 낮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는 21년 1월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PSA 프랑스 여기가 5대5로 합병했는데 800만 대 팔던 기업이 639만 대로 오히려 감소했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12.9에서 8.9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예. 같은 기간 현대차 기아 점유율이 8.9면 맞죠. 그 같은 기간 현대차 기아 점유율은 오히려 3.9 올랐고. 그러니까 얘네 빠진 만큼 오히려 현대 기아가 올라간 그런 그림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혼다, 닛산, 미쓰비시 무시나 할 수 없는 게 미국 점유율이 17이나 됩니다. 물론 여기도 떨어지고 있지만 전기차는 합산 점유율이 4.6밖에 안 돼서 현대 기아에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판매 급강. 닛산은 전기차 리프 옛날에 내놨는데 이게 사실상 실패했고요. 혼다는 오토바이 있죠. 모터사이클 요거 세계 1위인데 여기서 돈 다 벌어요. 자동차는 요새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현대 기아는 지금 관세 부과라는 좀 우려는 있지만 그거 제외한다면 신차 사이클, 또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 웨이모와 협력, GM과 협력, 토요타 협력, 미국 점유율 상승, 또 브랜드 가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금 급변하는 이 자동차 시대에 승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시 보여드릴게요. 어제는 이제 오랜만에 내부자 매수라고 해야겠죠.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추가로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한 달 전인가 지분 5% 신규 취득했다고. 근데 또 추가 취득했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해드렸고, 핵심은 요거예요. 통영 에코파워 지분 갖고 있거든. 60.5. 그래서 상호분정 개시했고, 여기서 LNG 저장 설비, 그러니까 LNG로 터빈 돌려서 전기 뽑아내는 거예요. 네. 가스 터빈 2기, 스팀 터빈 1기인데 요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비슷한 서비스가 여주 나래 에너지거든요. 여주랑 여기가 연간 2천억씩 벌어요. 회사들이. 요거랑 비슷하지 않겠냐. 영업이익의 70%가 순이익이니까 통영 에코파워가 2천억 벌면 70%면 1,400억이 순이익인데 이 중에 60%잖아요. 지분. 그럼 900억 정도 벌 수 있어요. 900억이면 지금 HDC가 1년에 한 1,100억 정도 벌거든요. 그럼 그냥 단순히 합산하면 한 2천억 가까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PER이 3배밖에 안 돼요. 3, 4배. 배당 수익률도 4%. 그런 좀 매력이 있어서 아마 VIP 자산 운용이 추가로 아마 지분 취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공시 더 정리해드리면 울산급 배치 1, 2번함 하나 시스템이 전투체계 요거 수주를 따냈고요. 국내입니다. 하나오션은 수상함 함정 도척 수주 따냈고, 현대 엘리베이가 토지 및 건물 처분 예, 해서 요게 근데 내년 10월인데요. SK 렌터카에 처분하나 봐요.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들어오겠죠. 현금 확보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DLNC가 S51에 그 울산에 짓고 있는 샤인 프로젝트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가스 터빈 프로젝트, 가스 터빈 발전기라고 하는데 그거 건설하는 그 의향서를 그러니까 합의서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아직 하기 전에 미리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되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S51이 아마 정식으로 수주를 줄 것 같고, 요게 금액이 2,367억으로 작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울산에 그러니까 원유를 바로 석유화학으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NCC 같은 걸로 전환을 해서 석유화학 그걸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인데 정유사가 그걸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원유에서 바로 나프탈 뽑아가지고 에틸렌을 직접 만들게 돼. 정유회사가 에틸렌을 원래 안 만들잖아요. 롯데케미칼 해야지. 근데 이번 S오일의 울산 공장은 S오일이 직접 에틸렌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더 힘들죠. 쉽지가 않죠. 경쟁사가 이제 정유사까지 생겨버리니까. 요게 가동이 아마 27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인 프로젝트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린 것처럼 찾아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요 GTG라고 가스터빈 발전기인데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LNG, 부산가스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걸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친환경 설비죠. 어떻게. 요거를 이제 설치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을 따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ENC까지 한번 좀 40분에 걸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처참한 장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종가에 주가를 올려버려가지고 보합이 끝났어요, 거의. 근데 그게 그나마 위안거리고 뭐 거의 다 초토화됐습니다. 오늘도 분위기 안 좋았고 특히 코스닥도 많이 급락한 모습이고요. 오늘 장대음봉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스피도 지난번 그 계엄 선포 이슈 때 이제 저점으로 다시 내려가려는 모습이고 정말 답답하죠. 시장이 전혀 뭐 반응을 지금 못하고 있고 오늘도 뭐 외국인들은 뭐 반도체죠 그냥 마이크론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 뭐 8천억까지 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연기금은 살 돈이 많아요. 왜냐면 주식 비중 늘려야 되니까 연기금이 그나마 방어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하루에 1조 사지 않으면 뭐 방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줄어야 되는데 뭐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섹터로는 뭐 그래도 약세장이지만 조선주가 요새 아주 급부상하고 있죠. 뭐 하나오션 오늘이고 요새 HJ중공업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정유주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LNG 관련주 또 오늘 SK 오션플랜트 아마 해상풍력 이슈로 간 것 같아요. 해운주도 오늘 HMM이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석유화학도 오늘 일부 그러나 뭐 다 오르지 못했고 건설기계 쪽 전진건설 로봇이나 이런 쪽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좀 가시화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선기자재에서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상당히 좋았고 현대힘스도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는 네이버가 요즘에 분위기는 여전히 꾸준한 것 같습니다. 이마트가 요즘에 그 정영진 회장이 그 이제 장남 있죠. 트럼프 장남과 친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가서 또 만났다고 하는데 약간 미국 트럼프 수혜주로 좀 약간 움직이는 거는 같아요. 근데 결국 이마트 본업 경쟁력이 좋아야죠. 그게 핵심이지. 뭐 트럼프 어차피 이마트는 내수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올라간다면 그건 좀 뭐 물론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기업 가치랑은 좀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모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빠졌고요. 의료 AI 루닛 아시죠? 루닛 정말 아니 그때 저도 어젠가 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 아니 루닛 이거 꼼수 부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한 주 안 팔아 그러니까 한 주를 덜 팔아서 49억인가에 맞춰 놓은 거예요. 50억이면 미리 그러니까 어떤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50억 이상. 그러면 한 달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아, 그럼 하면 되죠. 예. 불법도 아닌데. 하면 되는데 그거 신고 안 하려고 덜 판 거예요. 예. 그거는 아니죠. 그 주주들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거. 루닛 또 잘 나가는 기업이고 의료 AI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기업이 저러고 있으니 좀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네. 국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HBM 오늘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종가에 올려서 뭐 그나마 회복됐고요. 잘 나가도 오늘 전선주는 오늘 좀 빠졌고요. 그리고 그래도 LS 에코에너지가 좀 올랐네요. MLC 요즘에 삼성전기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업종들은 다 오늘 급락한 상태였습니다. 뭐 이게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는 조선주하고 셀트리온, 기아, 뭐 자동차는 잘 버티죠. 요즘에 일부 좀 버텨줬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HMM 반면 한미반도체가 오늘 충격을 받았고 하이브도 많이 빠졌습니다. 다 시퍼렇네요. 네, 답답합니다. 그나마 GS 좀 버텼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요새 힘이 없고요. 에코프로비엠 뭐 2차 전지도 여전히 안 좋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급락한 가운데 엔터까지 급락하고요. 반도체도 같이 빠지고 의료 AI 대표주들이 다 급락해 버렸어요. 그나마 케어젠만 오늘 10% 오르면서 방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오른 게 없네요. 그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좀 많은 쪽에서는 오늘 남선알루미늄은 원래 그 정치 테마주 아닌 거예요. 제가 기억에는. 그런데 아무튼 그쪽이 강했고 굴삭기 일부 강했고요. 반면 오늘 뭐 DS 단석,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그 요게 그러니까 그거에 한미 반도체랑 특허 소송. 근데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소송은 되게 불편하죠. 양사한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특허 소송해서 결과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지금 시총이 이제 1조 4천억 대인데 이렇게 되면요 거의 반도체 가치를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 회사가 그것도 하잖아요. CCTV 그 가치도 꽤 괜찮은 편인데 아무튼 예. 저도 이거를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 얘기하기 어려운 게 특허 소송에 걸리면 해답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그 요 반도체 장비를 논외로 해도 그 가치는 있거든요. 그 뭐죠? 예, CCTV. 예, 그 가치는 꽤 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은 좀 약간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오리엔트 전공, 뭐 에코아이, 인벤티지랩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삼천당 제약, SOS랩. 그러나 오늘 코아스텐 캐모는 오늘까지 3번 연속 하한가 가버렸고 임상 이제 충격이죠. 임상 시험이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고 루닛이 폭락을 했고요. 테크윙도 오늘 좀 빠졌고 VT, 바이넥스, BHI, 성광밴드 많은 기업들이 좀 충격받았습니다. 신고가 난 기업은 오늘 현대중공업 신고가 났고 미포조선, 조선주가 요즘에 코스피에선 거의 신고가 나고 있고요. 코스닥만 한번 보고 이 안 좋은 장에도 그 52주 고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있긴 있거든요. 네. 아니, 코스닥은 이게 너무 많아서 보기가 좀 쉽지 않네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는 해드렸고, 예,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만만치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딱 하루 좋았어요. 하루 언제죠? 수요일만 좋았고 수요일 날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잘 올라갔는데 목금의 FMC가 망쳤고 마이크론이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다시 좀 2,400 지지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연말인데 한국 시장 정말 이렇게 너무 우울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시장에서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도 너무 대단하시고, 일단 계속 잘 버티시고, 예,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시점에선 또 좋아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그 헬스케어 마지막 편. 예, 물론 마지막 편이라고 영원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헬스케어는 그 12학 12회 내일 스킨 부스터 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